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18페이지에 20절 공인중개사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그에 따른 업무 보정 설정 제도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법 규정의 어떤 체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에 보면은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 4항, 5항이 있는데 이 3항, 4항, 5항은 업무 보정 설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보정 설정. 그래서 1항과 2항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인데 1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라고 명시해놨습니다. 정신적 손해라고 표시는 안 해놓고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고 2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고 이 3항에서는 1항과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항과 5항은 그 보정 설정에 관련된 규정으로서 전체가 다 보정 설정 규정인데 결국 이 보정 설정에 관한 규정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과 2항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보정 설정이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에도 보면은 750조에 보면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 책임 규정과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의 관계는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1항과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750조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항과 2항에 따라서 성립되지 않는 손해배상이 있다라면 그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는 일반 규정인 민법 750조 규정에 따라서 또 해결하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11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규정 시스템을 글을 써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1항과 제2항 그리고 법 제15조 2항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지금 칠판에는 법 제15조 2항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15조 2항이 우리가 소위 간주규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간주 규정에 따라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고의 과실이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그 고용인도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도 함께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성립되는 근거는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이 30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15조 2항의 소위 간주 규정에 따라서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중개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했기 때문에 과실 책임의 성격을 띠게 되는 거고 요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법 제15조 2항 소위 간주 규정에 따라서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앞 시간에 학습을 했다시피 무과실 책임의 성격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19페이지의 그 그림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근거를 그렇게 도식화시켜 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2번의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인데 공인중개사법상 성립 요건입니다. 양갈로 1번 첫 번째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인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하였을 것 하는 이런 1항과 2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첫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자에게 귀책 사유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책 사유 중에 첫 번째가 중개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갈로 1번에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개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첫 번째 중개행위에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중개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여부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판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우리 대법원 판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의 목적을 둔 이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래서 이 30조 1항의 규정이 거래 당사자 보호 목적이다라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 보호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 법 규정의 취지에 맞추어서 법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개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법 규정의 취지에 맞추어서 해석하라는, 한목적적으로 해석을 하라는 소리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해서 중개행위에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이면서, 아울러 또 다른 판례에서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 3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 중개행위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우리 법 제2조 1호, 즉 용어 정의 규정이 있었죠. 2조에. 그 용어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에 속하는 것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법 제2조에서 용어 정의 부분에서 말하는 중개의 개념적 범위와 30조 1항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중개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좀 더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30조 1항의 중개의 개념 외에 거래 당사자 보호 목적에 있기 때문에 법 규정의 취지가 그럽니다. 그래서 이 중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때 거래 당사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입니다. 이 중개의 범위가 좁아지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좁아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항상 이 법을 해석할 때 그 법 규정의 어떤 목적, 취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수험생들이 이 판례 같은 걸 공부할 때 그 법 규정과 관련해서 해석의 결과물이 나온 게 판례죠. 그래서 판례를 읽을 때는 법 규정의 어떤 취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판례를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대체로 그런 취지들은 생각하지 않고 판례의 결론만 익히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전부 다 외우는 판례도 외우는 식으로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부적절한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개의 개념을 상당히 넓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밑에 또 다른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체계를 중개하고 계약 체계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요 중개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이죠. 그러면 이 잔금을 일부 횡령한 행위도 요 30조 1항에서 말하는 중개행위 범위에는 포함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어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의 개념적 범위에는 이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좁은 의미의 중개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거래 계약 체결이 성사되도록 알선하는 것이 중개인데, 그럼 당사자 사이에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행위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중개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래계약 체결 이후에 중도금 지급이나 잔금 지급 부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하면서 횡령한 행위는 중개행위 끝난 이후의 부분이죠. 그래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은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요 중개행위를 해석할 때는 넓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래 당사자 보호 목적상. 그래서 이 계약금,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도 요 중개행위의 범위는 포함된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에 따라서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또 나아가서 또 다른 판례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전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에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는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관여 행위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요 중개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이런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비스 차원의 행위들도 알겠어요? 용어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행위 개념적 범위는 포함되지 않겠죠. 거래계약 체결 이후의 문제다 이 말이지. 중개 완성 이후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판례에 있어서는 그 책을 보시면 빌라를 매수하면 특별 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주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빌라를 매수케 한 사안에서 중개한 매매 계약의 목적물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빌라이고 특별 분양권을 별개의 객체로 삼아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빌라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특별 분양권의 발생 가능성 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에서 말하는 중개행위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30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판례의 의미는 결국 특별 분양권이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면 빌라가 중개 대상물이냐 그게 관건이 된 거죠. 특별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특별 분양권을 중개 대상물로 취급을 해버리면은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30조 1항에 따라서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는데 이 판례는 결국 빌라가 중개대상물이지 특별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는 우리가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물건이죠. 우리가 중개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에 관한 거래를 알선할 때 중개행위고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의 거래를 알선한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다라고 앞에서 용어 정의 때 학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학습을 했더랬죠. 그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판례는 바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사안인데 지극히 당연한 사안입니다. 자, 읽어보시면은 갑이 A로부터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는 중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한 것은 거래 행위지 알선 행위가 아닌 거죠. 비록 임대차 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한 A의 중개사무소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A 명의로 작성된 확인설명서까지 교부되었다고는 하지만은 갑의 그러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당사자 간의 임대차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거래 행위를 행한 것이지 알선 중개행위를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계속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일반법인 민법 75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때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느냐 아니면은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느냐 그런 걸 구분하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 121페이지에 판례가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읽어가면서 설명할 수는 없고 바로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판례 저 위에 제목을 보면 중개행위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례 사례들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은 전부 다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사실 판례고 그 중개행위에 과실이 인정된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례들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번 판례는 상당히 그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판례이기도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이 아주 충실한 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 사례이기 때문에 한 줄 한 줄씩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가구 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 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 의뢰인에게 다가구 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역 중에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까지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우리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1, 2, 3, 4가 있다 그랬죠. 서식의 중개 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 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읽은 문장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법 규정에 근거해서 아주 충실하게 문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가구 주택 일부에 관하여 임대의뢰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 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건재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고지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를 기재하였으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그 임대차 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여야 한데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않았고 또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확인 설명서에 우리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실이 되는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그 후에 이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게시된 경매 절차에서 다가구 주택의 다른 소액 임차인 등은 배당을 받게 되었지만 임차인은 손해를 입은 이 임차인은 이들보다 후순위에 있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임대인에게서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이런 손해를 입은 경우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및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우리 협회죠. 협회는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학습했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우리 협회도 당연히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1항에 따라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공제에 가입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법원에 공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정 설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항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이런 판례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사유가 바로 30조 2항이죠. 2항. 그래서 방갈로 2번에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채용했을 것 하는 이런 귀책 사유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자신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하기만 하면 그 행위에 고의과실 유무를 묻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례에 딱 적합한 대법원 판례의 문장이 밑에 소개가 되어 있죠. 5번째 줄에 따라서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업이 자신의 사무소를 을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하여 을이 제공받은 을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금원을 수령하는 행위를 하면서 횡령해버린 경우는 사무소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횡령한 을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지만은 그 을에게 사무소를 제공한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 2항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진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럼 결국 보증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손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귀책 사유가 있지만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질 결과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과 2항에는 재산상 손해에 국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흠결이 있는 부분은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 손해배상 부분만큼은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지는 않으나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3페이지로 가시면은 위임계약과 유사한 우리 중개계약의 본질상 정신적 손해 부분도 특별한 사정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을 위자료가 바로 정신적 손해배상 부분이죠. 이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엔 손해배상이 아니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논리를 정리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지 여부, 여기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구분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는 민법에는 보정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을 때는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때는 가해자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상 능력이 없더라도 보정기관에서 보정금을 지급하게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보장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요건으로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귀책 사유와 이 재산상 손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이 판례의 입장이지만은 인과관계와 관련된 학설의 입장은 시험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기만 하면 되고 우리가 정리를 할 때는 원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하는 요 기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했던 것이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5조 2항 관주규정이죠. 관주규정.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잘못이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시킨 경우에도 우리 관주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도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것으로서 보증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우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법인 민법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4번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제도에서 보정설정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이거는 우리가 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를 학습할 때도 강조를 했던 거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으로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 절차 즉 등록 절차에서는 등록 요건으로서 보정 설정을 한 것은 아니다 그랬죠. 등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을 합니다. 다만 보정 설정을 한 사실을 확인받아야만이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등록증을 게시하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보정 설정은 등록하기 전에 등록 요건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업무 개시 요건, 더 구체적으로는 등록증 교부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보정 설정한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 제5항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는 거래 당사자에게 이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이런 보정 설정의 내용을 설명도 하고 그 정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그 1번, 2번, 3번의 내용을 설명하라 하는데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학습한 부분을 종합해 보면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가 완성되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이 거래계약서 작성이죠. 그리고 그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도 작성하고 그래서 거래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할 때 이 보정 관계의 내용을 보정 설정의 내용도 설명도 하고 정서사본도 교부하는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 4항에 보면은 보정 설정 방법 중에 하나인 공탁의 경우만큼은 이 회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는 회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보험이나 공제금은 회수를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수 대상이 되는 그 보험금이 아니죠. 소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정보험에 가입한다, 공제에 가입할 때 1년 단위로 아니면 2년 단위로 가입을 할 때 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내게 되고 그 보험가입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뭐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공탁은 우리가 묻어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하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은 회수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다만 몇 년 동안 회수를 못하도록 3년 동안 회수를 못하도록 제한을 해놓았다라는 거죠. 이 회수를 제한해 놓은 이유는 폐업 또는 사망한 이후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폐업 사망하기 전에 잘못된 중개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 손해가 폐업 사망한 이후에 발생했을 때 회수를 해버리면은 보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3년 동안은 공탁금은 회수를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5페이지에 판례 보증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된 성격과 관련된 판례 사례들은 우리가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1번 판례에 보면은 이 보증보험 계약 공제계약도 보증보험 성격을 지닌 보험입니다. 거기 보면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다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입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지만은 거래 당사자인 타인을 위해서 가입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하는 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중개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아, 즉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이익을 받아서 보험자에게, 즉 보증보험회사의 공제기관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다라는 점, 그 점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정 설정의 내용에 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도록 하겠습니다.